안녕하세요. 치졸한 짓거리를 당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모욕을 주는 건 아주 치졸하고 못된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바로 제가 그 못된 짓을 직접 당해봤기 때문이죠. 제게 모욕을 준 사람은 바로 제 동서입니다. 안 보고 산지 오래됐지만 최근 그 동서의 소식을 오랜만에 듣게 됐어요. 덕분에 오래전 당시의 일이 간만에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심보를 고약하게 쓴 동서의 말로가 어떤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 시골 출신이고 남편은 경기도권에서 나고 자랐어요. 친정이 굉장히 가난했기에 오빠와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죠. 오빠는 고향 근처 도시로 상경해 갖가지 알바를 했고 일이 잘 풀려 지금은 자기 가게를 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새언니를 만나 오빠는 지금 행복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어요. 반면 저는 경기도의 한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다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인해 근처 중소기업을 다니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시댁 또한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우린 각자 모은 돈과 대출을 껴서 방 두 개짜리 작은 집을 얻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아 기르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나갔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부와 시동생은 시댁의 골칫거리더군요. 시댁이 가난해진 이유도 바로 두 사람 때문이었죠. 시부와 시동생은 소위 말하는 깡패 출신이었거든요. 시동생은 금융업에 종사한다더니 알고 보니 사채로 돈놀이를 하던 사람이더라고요. 시부는 제가 결혼했을 당시 손을 씻고 카센터를 운영하긴 했지만 여전히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시어머니와 막내인 시누이는 그런 두 사람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쌓인 한이 많아 자주 제게 푸념을 하시곤 했어요. 내가 그 두 인간 때문에 평생 경찰서를 얼마나 들락거렸나 모른다. 두 인간 합의금 물어주다가 우리 집도 이렇게 폭삭 망해버린 거 아니니. 아휴, 내가 진즉에 이혼을 했었어야 하는데, 아휴, 내 팔자야.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뒤 자신도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동서를 난생 처음 본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동서 정말 산티나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 코딱지만한 집에 몇 사람이 모여 계신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김세라입니다. 짧고 딱 달라붙는 검은색 원피스에 새빨간 손발톱, 스타킹도 신지 않은 맨다리와 폭탄을 맞은 듯한 파마머리까지. 거기에 눈두덩인 파랗고 입술은 시뻘건 화장은 덤이었죠. 취향이야 제각각이라지만 어느 여자가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오며 저런 파격적인 치장을 한답니까? 게다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는 말투와 행동까지 정말 저렴해 보이더라고요. 첫인사만 봐도 엄청나게 예의 없는 게 티가 났죠. 그때 시동생과 시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거의 흑빛이 되어 있었죠. 어찌저찌 통성명을 하고 우린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런데 잘 구워진 소고기를 보더니 동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소고기잖아. 에인, 고기엔 소주가 빠질 수 없죠. 어머님, 여기 소주 있나요? 아버님이 술을 그렇게 잘 드신다면서요? 맥주도 있으면 제가 시원하게 폭탄주 한 잔 말아드릴게요. 아직 아무도 밥 한 술 뜨지 않았는데 대낮부터 폭탄주 타령이라니 정말 점입 가경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시부는 그걸 또 맞장구를 쳐주고 있더라고요. 폭탄주? 이야, 이거 제대로 놀 줄 아는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구먼. 그래, 여기 있다. 어디 한번 말아봐라. 자, 아버님, 세라표 달콤한 폭탄주 대령입니다. 이게 술집인지 첫인사 자리인지 헷갈리더군요.
정말 뒤로 나자빠질 뻔했죠. 제가 그 정도니 시어머니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앞을 보니 시어머니는 하도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만 퍽퍽 치고 계시더라고요. 제 남편은 옆에서 당시 2살이던 우리 큰애를 안고 속이 타는 듯 찬물을 벌컥벌컥 마셔댔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부가 잘 받아주니 신이 났는지 시동생은 옆에서 한술 더 뜨더군요. 아버지 어때요, 둘째 며느리? 화끈하고 재밌죠? 이런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야 집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형수님 좋은 분이지만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그러게 말이다. 우리 그 며느리가 다 좋은데 참 재미가 좀 없긴 해. 내 친구 놈들 보면 며느리랑 사위랑 다들 그렇게 잘 놀아서 분위기를 주도한다는데 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 둘째 며느리 보니 나도 이제 친구 놈들한테 거하게 자랑해야겠다. 아버님, 혹시 화투 칠 줄 아세요? 화투? 그럼 내가 좀 치지. 그럼 우리 밥 다 먹고 화투 치실래요? 제가 화투 중에서도 섰다 좀 치는데요. 섰다? 우와, 우리 둘째 며느리 섰다도 칠 줄 알아? 그럼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선 섰다 김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버님, 저랑 섰다 치시면 주머니 탈탈 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야, 이제 가족 모임할 때 심심할 일은 없겠구나. 아주 복덩이가 들어왔어. 난 우리 며느리 감으로 무조건 합격이다, 합격. 무슨 시트콤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시부는 막말로 보는 눈이 발바닥에 달린 건지 눈에 아주 하트가 뿅뿅 박히셨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저희 시어머니가 가만두고 보셨겠습니까? 합격이라는 시부의 말에 시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역정을 내셨죠. 합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합기도로 발차기를 해버릴라. 이 망할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처음 본 자리에서 서로 더 예의가 주지 못할 망정. 이게 다들 뭐하는 짓이야? 가만히 있는 우리 착한 큰며느리 또 왜 건드려? 난 아직 모르겠네요. 얘가 대체 직업은 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합격이에요? 여태 알게 된 거라곤 폭탄주 잘 말고 뭐 섰다 김인가 뭔가 하는 별명뿐인데 아이고 두야 저놈이 어디서 꼭 저 같은 여자를 데려왔어? 그 와중에 저와 남편은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급하게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어요. 나중에 시모의 한탄을 들어보니 끝까지 정말 가관이었더군요. 결국 그날 시부와 시동생 그리고 동서는 상 치우는 건 하나 돕지도 않고 소맥을 괴짝으로 마셔대며 섰다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도 그놈은 걔랑 꼭 결혼을 해야겠단다. 너 걔네들이 어떻게 만났다는 줄 아니? 걔가 옷가게를 하는데 돈이 급해서 네 시동생한테 사채 빌려 쓰다가 눈이 맞았단다. 내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 근데 네 시아버진 그걸 듣고 여자애가 생활력도 강하다면서 장하다고 웃지 뭐냐? 이 집에서 나만 정상인 거니? 아님 비정상인 거니? 네 시누이는 둘째 오빠가 말한다고 들어? 괜히 역정 내지 말고 엄마도 그냥 마음 내려놔.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 정말. 그 여자네 부모님은 결혼 허락하셨대요? 사이가 안 좋아서 인연 끊은 지 오래됐다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구나. 그게 부끄러울 일은 아니다만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셨건만 시동생은 시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결국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은 비교도 되지 않게 돈을 펑펑 쓰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자신을 좋아하지 않던 시모는 거의 본체도 안 하고 자신을 좋아하던 시부의 환심을 얻으려 물량 공세를 펼쳤죠. 시부는 그런 동서의 행동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얘 큰애야, 이것 좀 봐라. 새로 맞춘 건데 이 정장이 얼마짜린지 아니? 글쎄요, 엄청 비싸 보이네요. 그치? 이거 네 동서가 사준 거다. 내가 요즘 경조사가 많다고 하니까 남자는 어디서든 기가 죽으면 안 된다면서
네 동서가 300만 원이 넘는 정장을 맞춰줬지 뭐냐. 애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아주 통이 크고 화끈해. 남자 기도 잘 살릴 줄 알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어멈 너도 좀 보고 배워라. 아버님, 저번에 제가 사드린 정장 입고 결혼식은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수제 구두를 안 맞춰드렸더라고요. 기왕 해드리는 거 풀세트로 맞춰드렸어야 했는데 명절 끝나고 저랑 구두도 맞추고 벨트도 사러 가요. 아이고, 정말이냐? 너 저번에도 큰돈 썼는데 정말 괜찮겠어? 그럼요. 아버님, 저 김세라예요. 김세라. 대신 오늘 섣따로 아버님 돈은 제가 싹쓸이 해갈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요즘 우리 둘째 며느리 자랑하는 맛으로 산다. 맨날 명품에 비싼 선물은 물론이고 만날 때마다 용돈도 100만 원씩 턱턱 주니 내가 요즘 카센터를 안 나가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부의 총애를 뒤에 얻고 동서는 시댁에 오면 항상 술 먹고 놀기만 바빴습니다. 자포자기하신 시모는 묵묵히 오색전을 꼬지에 끼우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니 처음 몇 번은 참았는데 더는 그 꼴을 제가 못 두고 보겠더군요. 저는 다듬던 콩나물을 내려놓고 동서에게 말했죠. 동서, 좀 너무하지 않아? 제가 뭐가요? 지금 어머님 허리가 굽도록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계신 거 안 보여? 우리 아가씨도 이번에 남편 사정 때문에 자기 시댁에 안 가도 돼서 쉴 수 있는 거 가족들 음식하는 거 돕겠다고 명절 전날부터 여기 와 있잖아. 내 남편도 둘째 낳고 이제 막 몸푼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선 오자마자 왼종일 뭐 했어? 술 마시고 아버님이랑 서방님이랑 섰다나 치고 코 골고 낮잠 자고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아버님하고 서방님도 그래요. 어머님 요새 허리 건강 안 좋으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손 하나를 안 거드세요? 이건 도리가 아니죠. 형님도 참 평소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명절에라도 좀 쉬게 해주면 어디 덧나요? 솔직히 전 아주버님이 저렇게 앉아서 음식 돕는 것도 이해 안 가네요. 형님이야 둘째 낳고 애들 본다고 회사 그만두고 집구석에 눌러 앉으셨지만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형님 빼곤 다 여기 일하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너무 놀부신 뿌시다. 놀부 아내처럼 주걱으로 동서볼에 밥을 좀 찰싹 붙여줘? 내가 회사 그만두기 전엔 언제 일 안 한 적 있어? 아버님, 여기 시금치 가져가서 다듬으시고요. 서방님은 어머님 옆에서 동그랑땡부터 붙이세요. 그리고 동서는 여기 담긴 멸치 가져가서 똥 떼. 아버님, 아버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서방님하고 동서도 마지 못해서라도 같이 하죠. 아무도 안 한다고 하면 저 우리 가족이랑 같이 어머님 아가씨 데리고 그냥 놀러가 버릴 거예요. 아버님 조상님께 올릴 명절 제사상 어디 아버님 손으로 직접 차려보실래요? 아이고, 알았어. 우리 큰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살겠냐. 얘 둘째야, 후딱 가서 돕고 마저 놀자. 에이, 한창 재밌었는데. 빨리 안 와, 동서? 아, 알았어요. 가요. 간다고요. 우리 큰며느리가 속 시원하게 말 한 번 잘한다. 아유,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구나. 제가 어른이 시아버지께 건방졌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야 눈 딱 감고 시댁에 발길 끊으면 그만이지만 저는 평생 고생하고 사셨던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까지 가만히 있으면 다들 시어머니를 우습게 볼 것이 뻔했죠. 그렇게 저는 결국 악역을 자처하고 총대를 맨 거예요. 이후로도 저는 동서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나 술 먹고 드러누워만 있으면 따끔하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동서는 그런 제가 싫었는지 언제부턴가 저를 보면 시비를 걸더군요. 형님, 아버님 생신 선물로 뭐 사셨어요? 아버님 운동화가 많이 해진 것 같아서 아울렛에서 운동화 하나 샀어. 얼마짜린데요? 10만 원 중반대로 줬어. 애들이 빨리 커야 나도 얼른 다시 일을 나갈 텐데 애들 아빠 외벌이라 형편이 넉넉지가 않네. 애게 겨우 10만 원 중반대요?
아버님이 이러니까 밖에서 큰아들 큰며느리 자랑은 못하시죠. 저는 고급 시계랑 한정식집 예약해놨는데 너무 비교되네요. 선물은 정성이지. 동서야 돈 잘 벌어서 그 비싼 선물을 살 수 있었겠지만 우리한텐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사정 다 아시면서도 아버님이 서운해하시면 그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그럼 동서 덕분에 우리도 한정식 고맙게 얻어먹을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서의 시비는 제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어요. 도리어 대화가 끝나면 항상 분해하는 건 동서였죠. 저는 수준이 안 맞는 사람 말은 어울려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고 동서는 제가 고가워서 어쩔 줄 모르니 자연히 우리 사이는 갈수록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도 원래 친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시댁 모임에서 서로 고개만 까딱이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죠. 둘째가 오고 나선 집안이 아예 둘로 갈라지는 것 같구나. 원래 우리 집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걔가 오고 나선 아예 네 시애비랑 시동생은 걔 편만 들고 난 걔 하는 꼴이 너무 보기 싫고 네 시누이는 네 시동생 부부 꼴을 아예 보기도 싫다며 요즘엔 집에 오지도 않고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야. 시부모님 또한 사이가 전보다 더 멀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이 어수선하던 와중 우리에겐 아주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결혼 생활 7년 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던 남편이 재검과 정밀검사 끝에 그만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다 내 탓이야, 여보. 내가 애들이 어렸어도 어떻게든 그냥 맞벌이 했어야 하는데 당신 혼자 저녁엔 대리운전까지 뛰다가 이렇게 몸이 상한 거야. 미안해, 여보. 당신이 왜 미안해? 난 가장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집에서 놀았어?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면서 부엌까지 계속했잖아.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이 정도까지 굴러가지도 못했어. 우린 서로 고생한 위치가 달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좀 찾아보니까 3기였어도 완치되는 사람도 있다더라. 나 꼭 나올 테니까 나 믿고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마, 여보. 저는 충격과 슬픔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에 이를 악물고 힘을 냈어요. 아이고, 내 아들. 에휴, 혹시라도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떡하니? 엄마 걱정 마. 오빠 강한 사람이잖아. 맞아요, 장모님.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여보. 딸이랑 사이 말 들어. 암 걸린다고 다 죽나? 사람 목숨 생각보다 질긴 법이야. 내가 옛날에 쌈박질하다 죽을 고비 몇 번 넘겨봐서 알아. 자랑이네요. 당신하고 중연이 걔가 집안을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이를 2개씩 뛰면서 몸이 저 지경으로 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럴 때까지 내 탓을 해? 에이, 기분 나빠서 진짜. 어머마, 나 간다. 우리 둘째 며느리 일하고 있냐? 장사하느라 심심하지? 이 시애비가 놀아주러 가마. 기함을 했습니다. 시부는 남편의 수술 도중 시어머니께 기분이 상했다며 수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동서의 옷가게에 놀러가 섰다나 쳐야겠다며 말입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아예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일하느라 바쁘다며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 둘은 그렇다 치고 원래 저 정도는 아니었던 시부는 그쯤 완전히 동서와 시동생에게 더 나쁜 물이 들어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저희 가족의 생계였죠. 양가에선 우릴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사정이 어려웠고 오빠와 시누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2손 2발 멀쩡한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술이 끝난 후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던 남편은 퇴원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계속 입원해 있을 수가 없었기에
통원 치료를 받다가 항암을 받을 때만 며칠씩 입원하기로 한 거죠. 시모와 친정 부모님께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수술비와 병원비로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써야 했으니까요. 암 보험비로 다 충당하기엔 병원비와 내 식구 생활비론 어림도 없었죠. 미안해 여보. 돈이 많이 모자르지? 모자라긴 당신 아내가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 그리고 세상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나 하나 일할 곳이 없겠어. 괜찮아.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낫기나 해. 남편에게 호언장담하긴 했지만 사실 일자리도 문제였습니다. 간병인을 쓰기엔 부담이 됐기에 저는 남편을 직접 간병해야 했어요. 게다가 아직 애들도 6살, 3살로 어린데다 당시 둘째가 자주 아팠기에 주기적인 일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결국 저는 단기로 할 수 있는 일을 시간 나는 대로 다 하기 시작했어요. 전단지 알바부터 시작해서 가정부 대타, 원래 하던 부업에 인형탈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게다가 힘을 쓰는 일은 일당이 훨씬 높았기에 저는 고수익을 찾아 남자들이 주로 하는 물류센터 일에 건물 청소 대타, 철거업체 일까지 닥치는 대로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갈수록 무릎이 시렸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버텼습니다. 언젠간 이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해져 있을 가족의 미래를 상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 남편이 아픈 뒤로 안부 전화 한 번 없던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전화를 받아봤죠. 오랜만에 전화를 건 동서는 제게 의외의 제안을 하더군요. 형님, 아주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아직 많이 안 좋아.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어. 근데 무슨 일이야? 아, 다른 건 아니고요. 저랑 남편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어머님한테 들었어. 그랬구나. 저도 형님 요즘 일당제로 일하고 다닌다는 말 아버님께 들었어요. 아직 형님 단기일 하고 계시죠? 어, 잘 됐다 형님. 저희가 나흘 뒤에 입주인데요. 입주 청소를 해야 하는데 딱 형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 쓰려면 몇십만 원 줘야 한다는데 형님 예전부터 깔끔하고 청소도 잘하셨잖아요. 그죠? 형님네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그 돈 엄한 남을 주느니 차라리 형님께 일 맡기고 일당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제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입주 청소를 해달라는 거야? 네, 내일 모레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섭섭지 않게 50만 원 정도 챙겨드릴게요. 어떠세요, 형님? 솔직히 50 그거 저한텐 별것도 아닌 돈이지만 형님한텐 큰 돈일 거 아니에요. 50? 정말로? 그럼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제가 이런 일로 형님한테 장난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형님? 뭐 형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얼른 청소업체 다시 알아보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50만 원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10만 원 초중반 언저리 정도를 일당으로 받는 마당에 그 돈은 제게 너무도 큰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동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일부러 저는 남편에게 동선의 입주 청소를 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또한 동서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책 잡히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인터넷으로 입주 청소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입주 청소를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속한 날짜에 청소를 하러 청소 물품들을 들고 아파트로 향했죠. 이게 뭐야? 진짜 너무하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별로 힘든 건 없을 거라는 동서의 말과 달리 집안은 아주 난리통이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은 집을 전부 리모델링 했더군요. 인터넷을 찾아볼 때 새 집이나 리모델링한 집이 가장 어렵다고 했던 기억이 났죠. 붙박이 가구의 서랍을 일일이 다 열어서 톱탑을 몇 번씩 닦아내야 하고 벽지에 말라붙어 있는 풀, 시공하며 생긴 먼지,
바닥, 창틀, 그냥 모든 곳에 쌓여있는 시공 흔적들을 다 청소해야 했으니까요. 이 많은 걸 언제 혼자 하나 싶어 솔직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제겐 돈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저는 차근차근 하나씩 해치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럿이 하는 청소를 혼자서 하다 보니 아침 7시에 시작한 청소는 저녁 6시가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절대 동서에게 흠을 잡히고 싶지 않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청소를 끝냈어요. 그리곤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서, 청소 다 끝났어. 그래요? 아직 가지 마세요, 형님. 제가 가서 확인해보고 돈 이체해드릴게요. 근처에 있던 건지 동서는 15분도 되지 않아 아파트에 도착하더군요. 그런데 동서는 집안을 살펴보며 제 청소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형님, 베란다 창문에 손자국이 남았잖아요. 형님, 여기 몰딩에 도배풀이 조금 붙어 있네요.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 못 하세요? 세상에, 브라켓 위에 먼지 좀 봐. 형님, 이거 제대로 닦으신 거 맞아요? 형님, 안방 화장실 세면대에 있는 물자국 안 닦으셨어요? 집안을 꼼꼼히 둘러본 동서는 제 앞에 서서 심드렁하게 팔짱을 끼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동서의 말은 하루 종일 고생했던 저를 너무도 서럽게 만들었죠. 형님, 저 약속한 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청소를 한 거예요, 만 거예요? 너무 더럽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먼지 한 톨 내 눈에 안 보이게 다시 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동서가 지적한 거 보니까 그래, 손자국은 내가 닫고 문 닫다가 실수했어. 몰딩에 있는 풀도 거기 싹 다 닦았는데 끄트머리에 붙은 게 안 떨어진 걸 내가 못 봤나 봐. 근데 전등 위에 먼지는 아까 다 닦고 그새 딱 몇 개 더 쌓인 게 딱 봐도 뻔하잖아. 세면대 물자국만 해도 그래. 동서가 방금 물을 틀고 잠갔으니까 물방울이 있는 거지. 그 전에 내가 수세미로 얼마나 박박 닦았는지 알아? 애초에 리모델링한 집인데 세면대에 물자국이 있을 리가 없잖아. 혼자 할 만할 거라더니 집을 죄다 리모델링한 건 말하지도 않고. 동서, 나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부른 거지? 나 오늘 거의 12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어. 그 돈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내 일당이야. 얼른 줘. 집주인이 더럽다면 더러운 거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애초에 그럼 형님이 못한다고 하지 그랬어요. 돈에 혹해서 자기가 덥석 물어놓고서 내 탓은? 그 큰 돈을 그럼 쉽게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여자가 아주 돈을 꽁으로 벌려고 하네. 안 되겠어요. 청소 잘하는 줄 알고 선심 써서 맡겼더니 역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네. 됐고 내일 업체 불러서 처음부터 다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만 돌아가세요. 그래도 하루 종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공과 사는 확실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송하게 됐네요. 그러더니 동서는 저를 향해 대놓고 픽하고 비웃어 보이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고 설마 했던 제 생각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처음부터 제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요. 저는 손에 들린 쇼핑백 제일 위에 얹어져 있던 손걸레를 동서 얼굴에 툭 집어던졌어요. 그리곤 동서를 향해 따발총처럼 말을 쏘아대기 시작했죠. 아씨, 더럽게 왜 이딴 걸 사람 면전에 던져요? 청소해야 할 건 이 집 먼지가 아니라 동서의 그 더러운 인성인 것 같아서. 그 떼투성이 걸레보다 더러운 게 동서 인성이니까 집에 가서 어디 잘 닦아봐. 동서, 여태 나한테 앙심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돈 없고 힘없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나 부른 거지? 애초에 나한테 돈 줄 생각 따위 없었지? 정당하게 나 물먹일 방법이 없으니까 고작 생각해낸 게 이딴 치졸한 방법이야? 사람 수준 보인다 보여. 자기 시숙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문안 한 번을 안 오더니 형편 어려운 걸 이용해서 고작 한다는 게 이딴 짓이야? 네가 인간이니? 형이 암에 걸렸어도 얼굴 한번 안 들이미는 네 남편이나 너나 참 수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다. 혹시 동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돈 가지고 갑질해? 아니, 하겠지. 나한테도 이러는데 안 봐도 훤하다. 내가 예언 하나 할까?
그딴 식으로 살다간 언젠가 동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뒤통수 맞을 일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동서는 부처님도 자기 적으로 만들 인간이거든. 사돈 낱말하시네. 그러니 형님이야말로 평소에 저한테 잘하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런 짓도 안 했죠. 엄한 짓으로 자기 무덤 판 건 바로 형님이에요. 지 성격도 더러운 게 어따 대고 지적질이야. 전 예전부터 형님 그 남 가르치려는 태도 진짜 싫었어요. 아우 재수없어. 거봐. 자기 입으로 인정하네. 나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라고. 그리고 나라고 다 큰 인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었겠어? 인간이 덜 됐으니 그렇게라도 인간구실하라고 시킨 거지. 됐고, 난 더 이상 동서랑 이딴 얘기로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 이런 유치하고 치졸한 동서 행동에 놀아나 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난 앞으로 동서 안 볼 거니까. 부디 앞으로 서방님이랑 둘이 애 낳지 말고 잘 살아. 괜히 불쌍한 애 낳아서 니들 같은 한심한 부모 두게 하지 말고. 뭐야? 이게 보자 하니까? 너 진짜 내 주먹 맛 좀 볼래? 너야말로 빗자루로 좀 맞아볼래? 아니면 유리창 세정제 좀 눈 아래 뿌려줘? 눈에 뭐라도 좀 베게? 결국 동서는 갖은 쌍욕을 하며 제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쇼핑백엔 이성 이름 불려오른 물리체 청소도구가 가득했죠. 제가 빗자루를 번쩍 집어들자 동서는 순간 몸을 움츠리더군요. 저는 확 그냥 하고 소리치며 그대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 너무 서러웠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서는 제게 30만 원을 보냈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이런 문자를 남겼어요. 다는 못 주겠고 인생이 불쌍해서 제가 30만 원은 보냈어요. 그냥 적선하는 셈 치려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아껴서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약이 오른 동서의 마지막 발악이었겠죠. 저를 어떻게든 약 올리려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당장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제겐 그 돈이 절실했기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곤 고작 한다고 한 게 이딴 시덥지 않은 답장뿐이었습니다. 물론 받은 동서는 바짝 약이 올랐겠지만은요. 동서도 나한테 아낀 20만 원으로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살아. 그리고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앞니에 립스틱 묻었더라. 내가 던지고 온 손걸레로 좀 닦아. 하도 울어서 기진맥진한 채로 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문 앞에서 황급히 얼굴을 정돈한 뒤 말이죠. 그래도 눈이 부은 게 티가 났는지 남편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힘없이 다녀왔다고 인사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남편은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청소일하고 온 거야? 힘들었겠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빨리 나와서 반드시 당신 호강시켜줄게. 정말 고생 많았어. 가뜩이나 아픈 남편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끝까지 남편에게 그날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따뜻한 품과 말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었죠. 그 뒤 저는 동서와 시동생과 완전히 교류를 끊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그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저는 시어머니께만 당시의 일을 전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경악을 하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어차피 아범도 아픈데 굳이 명절 맞춰서 올 필요 없다. 나도 자주 들를 테니까 넌 걔네들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한 대로 하려무나. 제가 시동생 부부를 피하자 남편 또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짐작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이후 남편은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히 암 3기는 살 가능성이 적다는 말에 하루하루 무서웠지만 다행히 남편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어요. 저는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5살 된 둘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 생산직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거의 저희 집에 머물며 남편과 애들을 돌봐주셨거든요.
내가 아범암 판정받기 직전에 다친 허리가 조금만 빨리 나았어도 더 일찍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도와줘서 미안하다 어머마.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머님,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내셔도 괜찮아요? 아버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 양반이랑 난 이제 같은 집에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해. 게다가 가끔씩 그 양반 보러 온다고 오는 둘째네 얼굴 보기 싫어서라도 난 이 집이 훨씬 좋다. 근데 이 좁은 집에 괜히 내가 와 있어서 너희가 불편하지 않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애들이랑 같은 방에서 주무시면서 잠자리 봐주시는 것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런데 제가 복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전해주신 소식은 바로 역대급 대반전이었어요. 오늘 네 시애비가 웬일로 전화가 왔다. 그래요? 뭘 하세요? 내가 기가 차서 오늘 여러 번 뒤로 넘어갔다. 네 시동생 사채하는 거 알지? 근데 그놈이 겁도 없이 돈 받아내겠다고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까지 했다는구나. 그것도 아주 상습적으로 말이야. 결국 그 사람이 증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동안 조사를 받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놈이 그랬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더구나. 그동안 신고가 무수히 많이 들어왔었대. 계속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다가 이번에 제대로 덜미가 잡혀서 재수사가 됐다나 봐. 그래서 그놈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됐다는구나. 그동안 그놈이 네 시애비한테만 말을 해서 난 까맣게 몰랐지 뭐니. 어머, 세상에 완전 뉴스에 나올 일이네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도 아들 일인데 속상하시죠? 속상하긴 피해자 부모가 나보다 더 속상할 텐데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고 속상할 자격이나 있겠니? 아주 잘 됐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 놀라지 마라.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네 동서 옷가게 하던 거 아니란다. 여자 나오고 양주 파는 그 술집 알지? 그런 유흥주점을 여태 운영했었대. 근데 미성년자를 한둘도 아니고 10몇 명이나 고용한 게 단속에 딱 걸려서 아예 문을 닫았다는구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술집이 조사해보니까 불법적인 일에 한두 가지 연루된 게 아니었대. 그 술집의 사장이 걔까지 3명이었다는데 그 술집도 허울만 좋지 빚도 산더미였다는구나. 그 와중에 전액 현금으로 샀다던 아파트도 알고 보니까 절반이 넘게 다 대출이었대. 그렇게 빚만 잔뜩인 애들이 겉멋만 들어서 돈을 펑펑 써댔으니 아유 한심해서 원. 근데 둘째 며느리 걔가 가게 망하고 빚 갚으려고 집까지 팔 지경이 되니까 네 시애비한테 그동안 자기가 해줬던 것만큼 돈 내놓으라고 했단다. 집까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패악을 부렸다는데 네 시애비가 순순히 돈을 내놓을 사람이니? 또 찾아오면 가만 안 둘 줄 알라면서 쫓아내버렸단다. 그렇게 좋다고 싸고 돌 땐 언제고? 내 참 한심해서. 근데 어머님, 아버님 여태 동서 옷가게 몇 번이나 놀러 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님도 동서가 유흥주점 하는 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랑 똑같이 물었다. 그 멍청한 양반이 거기까진 생각 못했는지 어버버 대더구나. 그러더니 내가 추궁하니까 결국 실토했어. 그동안 거기 놀러 가면 둘째 걔가 술이며 여자며 다 불러서 공짜로 놀게 해줬대. 망할 놈의 영감탱이. 그동안 왜 그렇게 틈만 나면 트집을 잡나 싶었더니 거기서 젊은 여자들이랑 놀아놨으니 늙은 내가 꼴보기 싫었던 거야. 너무 더럽고 추잡스러워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자기 버리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구나. 어림도 없지. 그동안 내가 지를 얼마나 참아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술집 여자들이랑 놀아나? 더 이상은 그 영감 절대 용서 못한다. 남편은 자기 집안이 너무 콩가루라며 제게 창피하더군요. 그만큼 시댁의 일은 정말 반전의 반전의 연속이었죠. 그 뒤 시어머니는 정말 시부에게 소송을 거셨습니다.
어떻게든 엄마 인생을 구제해 주겠다며 시누이가 심해부와 상의 후 변호사 비용을 시어머니께 대드렸죠. 게다가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시부가 술집 여자와 놀아났다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시어머니가 끝장을 보겠다며 동서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동서는 시부가 돈 한 푼 안 주고 자기한테 으름장까지 놨다고 앙심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시부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줄줄이 증언해 주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소송에서 승소하셨습니다. 시부는 재산의 거의 절반을 시어머니께 토해내야 했는데 집값을 포함한 재산을 분할했던지라 집을 가진 시부에게 남은 건 사실상 폐업 직전인 카센터와 약간의 재산이 전부였어요. 그제야 시부는 외롭다며 우리와 시누이에게 연락을 해댔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싸늘했죠. 저 또한 남편의 중요한 수술을 내팽개치고 동서의 술집에 여자랑 놀러간 시부에게 정이 떨어져 시부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의 이혼이 진행되던 사이 결국 동서는 리모델링도 다 한 그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더군요. 그렇게 돈으로 갑질을 해대더니 경제적으로 아주 장렬히 전사해버린 거죠. 그리고 동서는 어떻게든 화류계 쪽에 다시 발을 붙이려던 모양인데 나이가 많아 써주는 곳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이혼이 마무리되었을 때 동서는 경기도 안에서도 아주 외곽에 있는 술집에서 아가씨로 일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차라리 식당 일이라도 구할 것이지 곧 죽어도 건전한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았었나 봐요. 우린 시어머니께서 분할받은 재산을 더해 방 3칸짜리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와 우리 아들들은 방을 따로 쓸 수 있게 되었죠. 그 사이 남편은 팔자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고 장하게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힘내서 이겨내 주었어요. 많이 회복한 남편은 치료를 중단하고 꾸준히 추적 검사만 받을 정도로 건강해졌고 기쁘게도 다시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아범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사랑하는 남편, 어엿한 사회인으로 복귀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아빠 그럼 이제 다시 회사 다녀? 아빠 그럼 다시 넥타이 매겠다. 아빠 넥타이 맨 거 짱 멋진데. 그치 형?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내가 정말 호강시켜 줄게. 어머니, 제 아내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남편의 눈물을 시작으로 우린 모두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 퇴근한 남편이 아이들의 볼에 뽀뽀를 해주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이 순간을 위해 그 숱한 고생을 감내했던 거구나 싶어 행복감이 차오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시동생은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몇 번 시동생의 면회를 가셨어요. 출소한 뒤 시동생은 시어머니께 동서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들어갔다고 소식을 전하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영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선 한숨을 푹 쉬며 저희에게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에휴, 인생 망한 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둘이 그동안 엄청나게 싸웠던 모양이야. 둘이 아주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다가 이웃집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까지 몇 번 다녀오기도 했대. 이게 무슨 추태라니. 결국 둘 다 거지꼴로 갈라서고 네 시동생은 네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는구나. 둘이 살던 원룸은 네 동서가 그대로 살기로 하고 말이야. 어쩐지 네 시애비가 며칠 전부터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 보고 싶다 하고 가짜는 문자를 계속 보내던데 망나니 둘이서 살려니 힘든 모양이지. 특히 둘째 걘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제대로 차려 먹은 적 없는 놈이라 네 시아버지가 그놈 데리고 살려면 고생 좀 할 거다. 정 못 견디겠으면 내쫓겠지 뭐. 네 시애비 징징거리는 거 듣기 싫어서 아예 내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난 둘째 그놈도 그 바닥에서 손 씻고 나오지 않는 한 얼굴도 안 볼 거야. 마음고생은 지금껏 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출소할 때 두부까지 사다 먹여줬으니
앞으로 새 인생 살지 말진 그놈 선택이지 뭐. 난 앞으로 너랑 아범이랑 우리 막내 얼굴만 간간히 보면서 편안한 노을 보내련다. 그렇게 셋이 똘똘 뭉치더니 결국 두 남자 모두 동서를 내팽개쳐 버렸더군요. 물질과 쾌락의 존재로만 이어진 을이었으니 순식간에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관계였겠죠. 그렇게 이혼 소식을 들은 지 이틀 뒤 저는 놀라운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동서였죠. 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나 싶어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네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근데 동서가 나한테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고 형님, 저 이혼했다는 말 들으셨죠? 그래, 그랬다며. 사실 저 나이도 많다고 요새 손님들이 절 잘 안 찾아서 벌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형편도 안 좋고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도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저 이제 와서 비굴하게 돈 꾸려는 거 아니고요. 그때 제가 준 30만 원 있죠? 형님이 제대로 안 하고 간 청소비요. 그거 저 좀 돌려주세요. 뭐? 진심이야? 난 또 뭔 소린가 했네.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지금 달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형님이 청소 제대로 안 한 거 제가 그냥 드린 거잖아요. 저한테 빚진 거니까 돌려주셔야죠. 동서, 그때도 내가 말했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이제 와서 그렇게 억지 부리는 거 너무 추하다, 진짜. 정 그 30만 원 받고 싶으면 줄게. 진짜요? 그래, 나한테 푼돈이지만 동서가 급해 보이니까. 근데 그냥은 못 주고 우리 집 와서 며칠 동안 청소 좀 해. 입주 청소가 아니니까 내가 했던 것보단 쉬울 거야. 그럼 그 돈 줄게. 지금 장난해요? 사람이 오죽 힘들면 그 돈까지 달라고 제가 전화를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악질인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기억 안 나? 이거 동서가 나한테 했던 짓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 동서, 꼭 기억해.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법이야. 지금 동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게 동서가 평소 주위 사람들한테 한 행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야. 난 그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았고 동서도 정 필요하면 정직하게 노동해서 돈 벌어. 꼭 술집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앞으론 돈 좀 펑펑 쓰지 말고 분수에 맞겠어. 돈으로 갑질도 하지 말고. 이번 일로 배움은 충분할 테니까. 이건 놀리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가족이었던 사이로서 내가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야. 앞으로 이런 일로 서로 연락할 일 없길 바래. 잘 지내. 동서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주며 5년 만에 당시의 입주 청소 일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곤 그저 고맙고 미안했다는 말만을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다 지난 일이라며 웃어 보였죠. 제 남편은 한 달 전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5년이 넘게 싸운 끝에 얻은 멋진 승리였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저와 시어머니는 교수님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며 펑펑 울었죠. 저는 앞으로 2번 다시 남편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내조하며 살아갈 겁니다. 또한 평생 고생만 하신 시어머니께서 오래도록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톡톡히 효부 노릇도 할 생각이에요. 시누이는 제게 항상 고맙다고 말하지만 며느리도 자식인데 당연히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착한 새언니 덕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든 말이죠. 여러분, 도덕성을 버린 채 자신의 쾌락이나 이익만 탐하는 사람은 언젠간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치졸한 복수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했던 동서와 유흥에 눈이 멀었던 시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괄치하려고 했던 시동생처럼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 오는 법인데
나만 알고 주변 사람의 피해는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을 누가 돕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항상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주변에 잘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타적이고 선하게 살아왔다면 저희 가족처럼 언젠간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행복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딘가에서 항상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